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또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을 모시면서 또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기가 어렵죠. 어렵죠. 아, 네, 쉽지 않아요. 증시가 좋지 않아서. 맞아요. 예. 아니 저도 요즘 매일 장을 보는데 요즘 매일 빠지니까 예, 이렇게 뭐 많이 빠졌다고도 매일 빠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약간 쉬어주고 다시 빠지면 좀 숨을 쉬겠는데 예. 왜 이렇게 매일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근데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 100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최대한 제가 많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죠. 사실 예, 오늘 저희- 무슨 말을 드릴까 사실 좀 고민을 좀 저도 많이 했고요. 예. 사실 뭐 주식시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 사실 근데 미국만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실 연말 연초에 뭐가 그렇게 변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변한 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금리가 조금 뭐 4%대로 오르고 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실은 뭐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더더구나 좀 생각지 못했던 건 양적 긴축 자체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온 걸 보면 오히려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라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은 뭐 생각과는 좀 달리 가고 있어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뭐 관련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자료를 뭐 오늘은 좀 차트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예. 그래서 뭐 하나하나 조금 보면서 지금 세상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자료를 준비한 것 같고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먼저 요거는 이제 연초 주요국 증시 등락률입니다. 지금 일본만 올랐죠. 일본만 지금 1월 17일 기준이죠. 네, 1월 지난해 말 대비 한 보면 6% 올랐고 예. 가장 많이 빠진 데는 뭐 중화권, 한국 요 세 개가 아주 가장 뭐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 같고요. 예. 뭐 미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1.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 뭐 이게 그렇게 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맞아요. 민망한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빠진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아시아권 증시만 상당히 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환율 뭐 요새 원화 환율에 대한 뭐 고민도 사실은 좀 많은 상황들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달러가 킹 달러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뭐 한 2% 올랐으니까 사실 뭐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예. 여기도 보면 사실 엔이 그렇게 보면 제일 많이 빠졌죠. 5% 절하됐으니까 5% 절하됐고 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많이 절하된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 같은 경우는 뭐 한 1% 정도 좀 떨어졌으니까 예. 사실은 뭐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만 조금 약간 요동을 치고 있다. 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중일 뭐 아까 보여드렸던 한중일 주가 차트를 조금 길게 해서 우리가 2018년 1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쫙 그려보면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니케이 지수는 뭐 사실은 뭐 엄청 올랐죠. 야. 뭐 90년 이후 최고치니까 뭐 말할 필요 없는 상황들이고 이제 뭐 중국 증시 떨어지는 거야 뭐 또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이게 2018년 1월을 제가 1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18년 1월보다도 못한 지금 코스피 레벨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증시 자체가 다 사상 최고치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2018년의 수준도 물론 이때 잠시 이제 팬데믹 직후에 넘긴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박스권 아닌가라는 조금 이제 우려감이 좀 드는 좀 그런 어떤 흐름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답답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2020 저 차트를 보니까 2021년까지는 일본과 비슷하게 가다가 그거 딱 지나니까 갑자기 중국 쪽으로 붙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반도체 붐도 있었고, 예. 뭐 이제 요때 좀 벌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슈퍼 엔저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아마 요쪽부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슈퍼 엔저에 대한 영향들 자체가 증시의 흐름을 좀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최근에 느끼는 게 좀 안 좋은 게 대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격차를 벌이고 뭐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이게 뭐 시가총액을 가지고 뭐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GDP 규모가 한 1.7조 달러 정도 되고 대만은 한 7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뭐 비슷하거나 역전이 됐다. 특히 최근에 좀 역전이 되고 있는 모습들 자체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뭔가 좀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여기서 나오고 싶은 질문이 이 목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몇 가지 차트만 더 예. 네. 일단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가 조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보니 이게 홍콩 시가총액하고 인도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붙었습니다. 야. 아직은 추월을 못했는데 인도가 와, 저거 홍콩, 재밌네요, 저 차트. 붙었는데 예. 이거는 뭐 인도가 우리가 브랜드 쇼링이라든지 뭐 또 인도가 성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뭐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 홍콩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여준 거는 홍콩이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 자체는 이제 거의 상실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와서 예. 제가 홍콩하고 인도의 시가총액을 좀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시가총액 격차 자체도 한때는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격차가 20년 7월 이후 가장 최소치로 이제 붙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본 증시가 그렇게 올랐는데 왜 시가총액은 요게 믿지 않는 부분 자체는 엔저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저요. 예, 이건 달러로 환산을 한 거기 예.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2020년 뭐 이때만 하더라도 한 110엔 정도 했으니까 예. 그거에 뭐 환율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요 영향이지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한 부분들은 아니고 근데 여하튼 중국과 일본의 격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그니피션트 7의 시가총액이 이제 중국 시가총액 전체를 넘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진짜. 아니 저 7개의 기업이 중국 그래도 G2잖아요. 엄청나죠. G2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야. 상당히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차트를 갖고서 이제 설명을 야. 좀 드리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시가총액 뭐 많이들 얘기하세요. 이게 조금이지만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1위였던 애플이 그 자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조금 내주기 시작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구나 엔비디아는 뭐 아직 뭐 격차는 있긴 하지만 올라오는 속도 자체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는 부진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증시 자체는 나름대로 뭐 트렌드를 갖거나 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면서 지금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게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좀 차트를 좀 설명드리고 그 후에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야, 근데 좀 다른 거보다도 M7의 시가총액이 중국 시가총액 나온 게 좀 충격적이긴 예, 하네요. 저도 좀 네, 그 제가 부분에서. 기억하기로 중국 시장 시가총액 6천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M7이 벌써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네요. M7이 더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6천조 아니 이상이죠. 왜냐면 애플이 3천조 된다. 3천조 맞아. 클럽에 네, 가는데 맞아. 마이크로소프트랑 3천조. 둘이 합쳐도 거의 1경 가까이 되겠는데요, M7. 그러니까 뭐 달러로 합치면 거의 6조 달러 정도 거의 네. 가까이 되는 8천조 가까이 되네요. 두 회사만 합쳤을 때. 그러니까요. 네.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실 이제 왜 아시아 증시만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목 자체가 왜 한국하고 중국 증시만 이러고 있냐. 중국은 이해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이슈가 일단 터졌고 우리가 수면 위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부양책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인데 한국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물론 뭐 좋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이게 대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악재가 있나요? 뭐 부채 문제는 뭐 악재가 생각보다 좀 많죠. 많아요. 예. 아니 뭐 예. 그건 뭐 좀 제가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예. 왜 안 좋은가 저도 사실은 고민이 좀 깊은 사항들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그렇죠.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출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하나 조금 제가 우리나라 수출 또 중국 수출, 일본 수출을 좀 비교해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화로 그러니까 자국 통화로 다 환산한 그 수출 금액을 2018년 1월을 100으로 해서 제가 그러는 건데 중국은 수출이 거의 이제 정체인 부분들이고요. 우리는 최근에 회복은 되고 있다지만 고점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 해외에 나가서 팔거나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파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가장 큰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수출일 부분들인데 예. 수출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뭐 코스피 흐름과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쳤던 3천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 전체 원화 환산 기준으로 수출액과 지금 수출액을 보면 사실 밑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본은 그것을 넘어섰으니까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당연히 매출이 뭐 이익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를 수도 매출 자체는 당연히 일본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하나 차이점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드는 고민 자체는 사실은 이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좀 맞는데 뭐 수혜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은 시기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대미 수출 쪽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정고점을 넘어섰고 일본보다도 사실은 뭐 2018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 많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모습에서 예. 우리가 뭐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그 수혜를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쪽은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수출이 보시면 알겠지만 늘고 2018년 있네요. 되면 뭐 늘었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줄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 여기서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 파는 거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충 뭐 잘 팔고 있는데 나머지 쪽에서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밀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 예. 이것이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일본 주가는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잘 못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중국의 영향이 지금 같이 오고 있다라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공급망 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재나 자본재를 중국에 팔고 이제 중국이 그걸 가공해서 이제 미국으로 파는 이 구조였는데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미국 때문에 사실 좀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중국이 산업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이상 자본재나 중간재를 이제 중국에 파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좀 변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본재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게 되면 중국이 주로 팔고 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났던 부분인데 이제 네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간재 부분도 흑자가 많이 났었는데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뭐 중국이 안 사주는 부분, 뭐 경기가 좋아서 안 사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상당 부분 우리나라 제품을 대체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뭔가 조금 탈피를 해야 국내 증시의 어떤 매력도라든지 뭐 이러한 예. 것들이 사실은 커질 수 있는 거지.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당연히 뭐 수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예. 우리는 이 공급망 쪽에서 뭔가 조금은 상당히 좀 뭐 반도체야 좋다라고 하지만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의에 처하는 이러한 입장에 놓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공급망과 관련돼서 뭐 이거는 뭐 수치로 사실은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일본이 상당 부분 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혜를 상당히 얻고 있는 어부지리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일단은 상당 부분 이제 이 공급망에 톡톡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 뭐 우리가 뭐 그 소재라든지 이러한 강소 기업들 자체도 상당히 많고요. 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제 뭐 반도체 이러한 어떤 군이었기 때문에 좀 중국 수요 이러한 것들에 많이 좌우되어 있지만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사실은 나가는 부분들이어서 예. 일본이 사실은 그 부분에 수혜를 얻고 일본 증시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섹터별로 보면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상승이 좋다라는 것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공급망 쪽에서의 어떤 수혜를 저는 좀 일본이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미일 간의 밀월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아무리 일본이 돈을 풀고 해서 엔이 약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돈을 풀어서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아마 미국이 딴지를 걸었을 겁니다. 뭐 환율 조작국이니 뭐니 뭐 예, 이러한 예.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예. 사실은 미국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호간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 암묵적인 어떠한 그 미럴 관계. 뭐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게 그러한 것들이 슈퍼 엔저라는 부분 자체를 왜 미국은 용인해주고 있을까? 다른 뭐 유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이러한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마 조금은 이제 일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공급망 특히 이제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안보 경제 뭐 동맹 뭐 이것에서 상당히 일본이 톡톡한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일본이 미국채를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국가. 지금 중국이나 홍콩을 다 합쳐서 보게 되면 지금 국채 규모가 1조 달러가 이미 깨졌습니다. 갖고 들고 있는 게 9천억 달러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일본은 팔지 않고 그냥 스테이드 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적지 않아. 우리는 너 국제 계속해서 들고 있을게. 대신 뭐 엔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건들지 마라. 뭐 이러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채권자로서 음모론 비슷한 뭐 있거나 그러한 것들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일본 증시에 뭐 지금 잘 나가는 부분 자체가 일본이 사실은 펀더멘탈하게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체력적으로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주변 여건, 제반 여건들 자체가 상당 부분 우리보다는 일본의 어떤 증시 매력도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한중일 간의 어떤 그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딱 우리는 중간에 껴있는 듯한 또 샌드위치가 됐어요. 샌드위치가 된 정말. 어떠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내몰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에 뭐 미국 증시에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국 증시에 좀 더 따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적으로 아까 제가 좀 악재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들이 뭐 당연히 부동산 PF 얘기 아시는 거예요. 또 사실 ELS도 뭐 계속되는지만 이미 뭐 한 1,700억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지금 H지수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 거의 5조 손실은 거의 상반기에 분명한 손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내수 쪽에서의 부담인 부분들이고요. 그럼 내수 경기 자체가 좋아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지금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는데 지금 다들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 관광 가면 다 일본으로 다 중국도 아니고 다 일본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또 일본에 가면 뭐 중국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그러한 얘기들이 달고 우리는 사실은 관광 수요마저도 사실은 외국 중국인도 잘 안 들어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수 경기 자체에 상당 부분 이제 제약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안팎으로 사실은 뭐 각종 또 뭐 중동 문제 터지면 또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또 운송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뭐 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자꾸만 태클을 걸리면서 조금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국내 상황이 내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줄기가 약간 일본 쪽으로 턴해서 우리가 수혜 받아야 될 게 다 일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약간 화가 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이 안 좋고 했을 때 뭐 또 이제 공급망 얘기할 때 이제 우리하고 중국은 조금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어린 어떤 보고서도 쓰고 했는데요. 막상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대부분 다 일본으로 가는 이러한 쪽의 어떤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 여전히 중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 의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이제 같이 보는 듯한 어떤 것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어저께 뭐 5.2% 성장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나라 이제 대중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회복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또 증시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외국인 자금도 덩달아서 조금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뭐 강화되는 이러한 것들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면 근데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마치 이제 국내 시장이 정말 이제 역동성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없으실까요, 위원님의 관점에서? 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아까 이제 뭐 제가 엔비디아 주가도 그려놓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려놨지만 결국 AI 쪽에서의 어떤 성장
뭐 아무래도 올해의 모습 자체는 선택과 집중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작년에도 사실은 그랬던 부분들인데 올해 성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당연히 안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주식시장은 뭐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다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선택과 집중일 부분에서 그 선택이라는 부분 또 집중이 되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반도체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면 저는 뭐 반도체 쪽 뭐 오늘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TSMC도 보면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중국도 여하튼 뭐 오늘 조금 이제 그 리창 총리가 조금 이제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이제 부양 없이 중국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다보스 가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네. 부양을 안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라서 조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여하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뭐 다른 섹터보다는 결국 이제 IT라든지 이러한 쪽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예. 성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올해는 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미 홍콩 쪽으로 나가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이미 12월 달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뭐 올해 다들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좀 이 개선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조금 돌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쪽에 좀 생각을 하셔서 뭐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기대를 언덕은 그래도 있다. 뭐 반도체마저 사실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올해는 뭐 여러 가지 기대를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정부도 여하튼 그 반도체에 대한 것들의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부분들도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한중일 대중 수출을 아까 보여주셨는데 예. 일본과 우리나라 물론 뭐 수출 품목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예, 있지만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교집합적인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그러니까 뭐 예. 교집합도 사실은 있겠죠. 뭐 대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렇죠, 교집합인 그렇죠. 부분들인 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뭐 제가 정확한 뭐 반도체 담당자는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예. 약간은 조금 이제 분리된 서로 아.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분리된 서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데가 좀 분리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시장 자체가 수출하는 시장 자체도 약간은 뭐 미국이라는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중화권 어떤 수출 자체가 뭐 비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홍콩하고 중국 합치면 그래도 20%가 넘는 쪽이니까 예.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야 우리 수출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고 예. 일본은 상대적으로 중국 아까도 차트를 제가 이제 차트를 보였지만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자체가 그렇게 뭐 절대적인 영향을 사실은 미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집합도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조금 분산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강점을 살리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근데 조금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 뭐 이 업체 4분기 실적 쇼크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해야 하는 뭐 석유 제품이라든지 예. 철강이라든지 뭐 이러한 중후상대 속에서 실적이 사실은 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은 다 중국 쪽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힘드니 그렇죠. 팔자가 지금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 어.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올해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잘 나가니까 동반해서 잘 좋아지기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렵고 조금은 이제 뭐 작년에는 뭐 2차 전지 자체가 상당히 좀 시세를 뿜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좀 반도체 중심으로 좀 시장 자체가 흘러가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물론 이제 과정 속에서 중국이 뭐 생각과는 다르게 뭐 기대가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은 뭐 살아야 되니까 뭔가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제 액션을 취해준다고 하면 뭐 생각지 않은 이제 그러한 쪽에서 이제 뭐
등이 이제 나올 수는 있는 심은 있긴 하겠지만 예. 그것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섣불리 그쪽에 손을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로 좀 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많이 높았는데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수출 의존도가 올라가고 예, 있고 예. 상대적으로 이제 크로스가 되는 예. 또는 만나는 비슷한 비중이 되고 있잖아요. 뭐 지난 12월 기준으로는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 넘어섰죠. 넘어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래도 늘어나고 예, 있으니까 아, 이게 좀 약간 상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중국 시장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은 완전히 그냥 정말 수출에서는 아, 이거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아, 좀 예, 힘든 그렇죠. 예,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유럽 향 수출이 상당 부분 좀 좋아지고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사실 중국이 아니면 사실 또 아세안 수출까지도 사실 안 좋아서 이 쪽에서의 지금 감소 부분 자체를 완전히 커버는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예, 이제 뭐 미국 경제 이제 연착륙을 하고 유럽도 올해 뭐 작년보다는 그래도 찔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수출 쪽이 좀 살아날 수도 그러니까 그 살아난다는 게 이제 좀 선진국 중심의 예. 어떤 수출이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적잖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도 최악의 국면은 사실은 좀 벗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그래서 또 최근에 인도 수출도 조금씩은 이제 좀 꿈틀거리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증분을 따지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증분 면에서는 당연히 조금 뭐 미국은 증분 면에서는 조금 이제 뭐 작년이 좋았으니까 조금 줄어들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남은 건 이제 탄력도죠. 얼마만큼 빨리 조금 좋아질 거냐라는 이제 남은 변수가 있는 거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 쪽이 조금은 또 힘을 좀 보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연초가 되고 한국과 중국이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국내 그래도 반도체로 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면에 중국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정책 여력조차 없다고 하면 뭐 어떤 반전의 계기로 예상될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느끼시고 아까도 제가 이제 리창 총리가 오늘 다보스에서 부양 없는 성장을 하겠다라고 부양 없는 성장하겠다. 예. 그게 뭐 좋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워낙 지금 부채 문제도 있고 해서 섣불리 부양을 해서 그것을 더 부채를 키우고 더 내부적으로 더 뭐 치유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자꾸만 덧붙이를 하는 거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뭐 그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 뭐 부양 여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좀 중국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은 이렇게 기대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정책 기조입니다. 정책 기조요. 그러니까 이게 부양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중국의 정책 기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온 이후 아까 뭐 명품 소비도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 소비가 왜 안 될까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사회주의 전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소비라는 부분을 섣불리 할 수 있는 상황 분위기가 사실 아닌 거죠. 뭐 고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고용이라는 사람들이 뭐 명품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도 보면 이제 상위 클래스인데 그것을 결국 소비를 못하게 하는 부분 자체는 사회적인 분위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중국이 뭐 이러한 것들을 더 해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이제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하는데 국가 자본주의라는 게 뭐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는 자본, 토지, 노동 이걸 국가가 통제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까지. 예, 그 뭐 다 중국이 다 통제를 지금 다 데이터를 QR 코드. 뭐 다 하고 뭐 얼굴 인식 다 하고 뭐 지금 그러니까요. 뭐 모든 IT 기업의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통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체가 뭐 중국은 뭐 나름대로 그거 갖고 성장을 뭐 산업을 성장시킬지 모르겠긴 하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뭐 거기다 뭐 애국주의 얘기를 하죠. 뭐 또 뭐 보안법 얘기를 하면서 뭐 간첩 활동 규제한다고 얘기를 하죠. 뭐 이러한 것들의 모습들 자체가 지금 미국 연기금 일부는 중국의 투자 익스포저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없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 자체가
이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단계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어서 조금은 그러한 것들이 뭐 부양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들 자체가 이제 집권 3기 시진핑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로 봐야겠죠. 아까 제가 홍콩의 시가총액 자체가 저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사람들이 홍콩을 아까 말씀드린 금융 허브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매력적으로 안 보는 매력적으로 안 상황이죠. 보고 오히려 이제 홍콩도 완전히 이제 중국으로 중국화되는 예.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중국의 돈이 결국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중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뭐 부채 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하기 위한 제반 어떠한 그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의 틀이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성공을 할지 뭐 실패를 할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뭐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올해도 주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향후 국내 증시도 예. 이 중국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리스크는 있죠. 근데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까 그래서 이제 과도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수출을 이제 미국 수출이 넘어서고 하는 이러한 또 유럽 수출도 좋아지고 있는 건데 이게 산업 구조나 수출 구조를 뭐 우리가 1, 2년 안에 이렇게 확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예. 이게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도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이제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던 산업에서 따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중국에 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고부가치 산업적으로 뭐 빨리빨리 이전을 좀 해야 될 그러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조금 과도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그게 올해 뭐 나타날지는 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반도체라는 그래도 하나의 어떤 무기 같은 것들은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러한 것들을 중심 또 2차 전지 뭐 올해 전기차 수요 이런 것들이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여하튼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그래도 강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성장을 하고 또 이제 꼭 제조업이 아니라 지금 뭐 K 콘텐츠도 있고 예. 뭐 우리가 앞으로 좀 역점을 둬야 되는 것들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좀 하드한 부분에서 소프트한 쪽으로 당연히 이제 산업적으로도 뭔가 시프트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뭐 정부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뭐 기업이나 정부나 뭐 이러한 쪽으로 조금은 그러한 쪽에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늘려가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뭐 매력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개선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본이 사실은 지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N이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150엔, 뭐 140엔 후반대를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2분기 정도 가면 일본이 아무래도 피보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ICC. 우에다 총재가 예. 이 통화 정책의 전환의 전제 조건을 낸 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은 통화 정책 전환하겠다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 임금 상승률에 결정이 되는 거는 춘투 봄입니다. 그래서 봄에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한고 또 지금 그 일본 나라는 사실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게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 가게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질 임금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가서 우리 여행객들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많이 팔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비리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일본 가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자체는 지금 주식시장만큼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 약세라는 게 일본 경제 기업이나 이런 쪽은 좋을 수 있지만 일본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외 나가는데 비싼 지금 달러 비싸게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부분 또 물가 자체도 과거에 사실은 제로
거의 제로의 어떤 물가가 지금 3%대로 올라갔더라면 우리가 사실은 체감적으로 우리도 사실은 물가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예. 일본 국민들은 고통을 안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정부도 얘기하고 일본 은행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 2분기에 N이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전처럼 110엔 가고 하기는 없지만 130엔 가고 한다라고 하면 원엔 환율 자체가 지금 900원대인데 뭐 그게 한 930, 40원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일본에 대한 매력도는 당연히 그럼 떨어지고 좀 자금들 자체가 다시 한국으로도 유입이 될 수 있는 환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서 지금 일방적으로 주포 엔저에 저희가 완전히 짓눌려 있는데 그것들이 좀 해소되는 시점 자체가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2분기가 되면 지금 뭐 저는 2분기에 금리 인하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분기요? 예. 5월 그러니까 시차 보면 이제 FMC가 5월, 6월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에는 사실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3월에는 아니고. 예, 5월 3월은 조금 빨라 보이고 예. 5월, 6월 하고 어. 양적 긴축도 결국 말씀드린 대로 6월 네. 정도, 7월 정도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좀 경험했던 그러한 자금 플로우 면에서는 상당 부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거로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시기 자체가 국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이 조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다시 조금 힘을 얻는 시기로 좀 생각을 해서 또 말씀드린 대로 M마저도 조금 도와준다라고 하면 예. 조금 국내 증시가 좀 탄력을 받고 전반적인 위험 자산 쪽에서도 여러 가지 가격들 자체가 조금 탄력을 받는 시점이 아마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보다는 2분기가 되면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2분기 쪽으로 좀 보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죠. 대선이라는 네, 미 맞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가 되느냐에 뭐 매일 이제 그렇죠, 그렇죠. 불확실성 제일 예, 제일 싫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있어. 그때 조금 더 주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또 대선이 끝나면 또 대선 끝난 어떤 또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보면 조금 2분기가 오히려 좀 우리 증시 또 미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좀 2분기가 좀 기회가 주식시장은 뭐 아무래도 뭔가 좀 먼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좀 2분기 쪽을 조금은 좀 터닝하는 조금 예.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혹시 지금 뭐 금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중국과 뭐 한국이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좋지 않은데 예.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겠다라는 그 자체 기대감이 작년 말에 막 이제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 정말 좋게 나가고 뭐 아시아 증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네. 그냥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그 안 그래도 이제 금리 환경에 되게 취약한 이머징 국가들이 예.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가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싹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여파를 그냥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제가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수출에 관련된 문제도 또는 엔저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요인들이 있겠으나 지금의 좀 흘러가고 있는 이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져서 예. 이머징 국가들이 특히나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때려맞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 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1월, 12월에 워낙 사실은 강한 랠리가 있었고요. 그것의 가장 그 원동력은 당연히 금리나 예. 기대감 또 실제 국채 금리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상당한 부분이 이제 풍부하게 돌아다니는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는데 그것이 약간의 좀 되돌림이 사실은 있어서 사실은 이머징 증시 자체가 조금은 안 좋은 부분들인데 사실 아까도 차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화권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요새 보면 이제 멕시코가 조금은 좀 이제 아까 좀 브라질이 워낙 또 좋았던 부분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은 좀 이제 주가가 상승이 안 돼.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왜 금리에 대한 어떤 취약성도 있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는 거기도 리쇼링 정책, 니어쇼링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사실 또 불안감이 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리 4%대에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영향이 뭐 없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그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지금의 상황, 전 세계 상황들 자체가 금리 하나만으로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각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들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느 나라는 조금 주가 하락폭이 크고 어느 나라는 조금 뭐 대부분 방어하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차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금리 자체가 여기서 뭐 다시 튄다 뭐 다시 뭐 4.5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지금 4%대에서 정체를 하다가 다시 내리기 그러니까 다시 뭐 금리나 기대감이 생겨서도 물가가 떨어지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유동성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뭐 제가 뭐 방송 나와서 늘 이렇게 강조드리는 게 지금 미국의 MMF 잔고가 6조 달러입니다. 아 맞아요. 팬데믹 전문가 3조 달러인데 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 그 자금들 자체는 언제든지 튀쳐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물가 자체가 조금은 둔화가 되고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 자체가 경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사실은 내려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전제 조건에 붙어요. 이게 침체가 돼서 금리 내린다고 하면 사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미 연준이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는 이 환경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2분기에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랠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국내 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한 질문만 간단하게. 일단 매력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사람들이 이제 좀 매력적으로 우리를 좀 바라볼 것 같은데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야 될까요? 어떤 요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중국 얘기는 계속 강조드린 거고. 국내. 일단 지금 상반기에 걸려 있는 리스크를 일단은 조금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작년보다 이제 올해 작년이 한 1.34 정도 나올 거고 올해 대부분의 전망이 한 2.1 정도 나오니까 전 세계 중에서 성장률이 개선 폭을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클 겁니다. 주요국 중에서는. 생각해보면 다 미국 성장률 떨어지죠. 중국도 성장률 떨어진다고 하죠. 일본도 성장률 떨어지죠. 독일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0.12% 정도 좋아지는 정도고 그러면 개선폭 자체가 1% 이상 좋아지는 데는 전 세계 아마 맞는다라고 하면 유일한 국가가 한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게 증액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기대감 자체를 최근에 조금 약화시키는 게 뭐 수출도 수출이지만 결국 국내 지금 여러 가지 크레딧 또 이런 ES 손실과 관련된 내수 쪽에서의 부진 현상 또 지금 부동산 경기를 보게 되면 오늘도 제가 오다가 제가 봤는데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9주째 계속 또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내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문제 자체를 조금은 해소시켜줘야 뭐 지정학적 문제와 북한 문제는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수 쪽에서의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자체가 좀 나와줘야 또 그렇게 되면 원화 환율도 그래야 조금 강세 쪽으로 당연히 방향을 틀 거니까는 그래서 전 아마 우리나라의 그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 쪽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자체를 여하튼 제거시켜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털었어. 또 이제 ELS 문제도 이제 거의 끝났어. 뭐 이러한 쪽에서의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고 경기 내수 경기 자체도 사실은 좀 살아나면서 좀 매력도가 높이고 그것이 올해 성장률이 정말 작년 성장률에 거의 배 이상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 매력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과정이 결국 거버넌스 이슈겠네요. 뭐 거버넌스 이슈도 있고 정책 이슈도 있고. 알겠습니다. 참. 물론 이제 글로벌 라이브니까 전 세계를 다루는 글로벌 라이브인데 참 국내 증시도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국과 한국 증시 왜 이러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